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18세기 후반 유럽의 중심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자리한 베르사유 궁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밤을 낮처럼 밝혔고, 최고급 실크를 두른 귀족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궁전 밖의 세상은 전혀 달랐지요.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파리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언 땅을 파헤치며 빵 부스러기를 찾는 사람들의 신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깊고 캄캄해지는 법. 극단적인 사치와 처절한 굶주림이 공존하던 이 기형적인 세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엇이 태양왕의 후예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만들었을까요? 가십과 소문 뒤에 가려진 진짜 프랑스 혁명의 서막,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곳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던 낡은 질서를 가리켜 앙시랭즘, 즉 구체제라고 부르지요. 일부입니다. 골마 터진 구체제와 계몽의 불씨입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철저하고 가혹한 신분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 2,700만 명은 세 개의 신분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지요. 제1신분은 기도하는 자들 성직자였습니다. 약 10만 명에 불과했던 이들은 프랑스 전체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제2신분은 싸우는 자들로, 즉 귀족이었습니다. 약 40만 명이었던 귀족들은 토지의 20%를 소유했고 군대와 정부의 모든 고위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신분, 2신분이 전체 인구의 단 2%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부담은 나머지 98%인 제3신분, 바로 평민이 몫이었지요. 농민들은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 국가에 소득세를 내고 교회에 11조를 바치고 영주에게는 토지 사용료와 각종 통행세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풍자 위에는 허리가 헤어지도록 지팡이를 짚고 선 늙은 농부의 등에 살찐 성직자와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이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암시행리즘의 골마터진 모순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8%의 피와 땀을 쥐어 짜내어 2%의 특권층이 기생하는 사회, 이 불공평한 구조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신분제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탄의 내관을 건드린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프랑스 왕실의 절망적인 파산이었습니다. 1714년 20살에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성이 선량하고 조용히 자물쇠를 만드는 것을 즐기는 소심하지만 나름대로 백성을 아끼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왕가는 이미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지요. 증조 할아버지인 루이 16세가 베르사유를 짓고 잦은 전쟁을 벌이느라 국고를 탕진했고, 할아버지 루이 15세는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하여 알짜 식민지들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을 상대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자 영국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영국의 오만함을 꺾고 프랑스의 위대한 자존심을 되찾자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군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무기 그리고 함대를 미국에 파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이 16세의 예상은 적중했지요.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미국은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느라 프랑스의 국군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는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한 끔찍한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절반인 50%가 오직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나라가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들은 끝까지 세금 내기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겼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꽉 막힌 벽 앞에서 가장 깊은 분노를 느낀 사람들은 헐벗은 농민들보다는 제3신분 내의 엘리트 이른바 부르주아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사, 변호사, 상인, 은행가, 작가 등으로 구성된 평민들이었지요. 그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부와 지식을 축적하여 귀족 못지않은 경제력을 갖추었지만 단지 평민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고위 관직에 오를 수도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어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왜 우리는 권력을 가질 수 없는가? 이 부르주아들의 억울한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18세기 프랑스를 휩쓴 계몽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볼테르, 장자크 루소, 몽테스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낡은 관습과 종교적 맹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했지요. 특히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당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국가의 주권은 왕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것이라 굳게 믿고 살았던 시대에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은 그 자체로 지식의 혁명과 같았습니다. 부르주아들은 파리의 수많은 카페와 기부인들의 살롱에 모여 앉아 계몽주의 서적을 돌려 읽고 국가의 미래를 토론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 신분이라는 낡은 시사들은 이미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시민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으로 각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상적 각성과 국가의 재정 파탄, 여기에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것은 대자연의 저주였습니다. 1788년 프랑스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기상이변이 덮쳤지요. 봄에는 가뭄이 들었고 여름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밀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겨울은 생땅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혹독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최악의 흉년으로 밀수확량이 급감하자 파리 시민들이 주식이던 빵값이 평소의 2배, 3배로 올랐지요.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한 번 돈의 80%를 오직 딱딱한 빵 한 덩이를 사는데 써야 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빵을 빼앗기 위한 폭동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지요.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가장 화려한 곳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이 모두 왕실의 무능함과 부패 때문이라고 믿었지요. 이때 파리의 뒷골목에서는 왕실을 조롱하는 불법 인쇄물 이른바 팸플렛이 눈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팸플릿들은 왕의 무능을 조롱하고 특히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마리아 안뚜아네를 탐욕과 방탕행을 상징으로 악마화했지요. 희대의 사극이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이탈리아가 왕비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굶어 가는데 오스트리아 여자는 국가 예산으로 다이아몬드를 산단 말인가. 합리적인 이성과 계몽주의를 외치던 시대였지만 극도의 굶주림 앞에서 증오와 가짜 뉴스가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왕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방어막 신성함과 도덕적 권위가 팜플렛의 잉크와 함께 시궁창으로 처박힌 것입니다. 1789년 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안전이 비었고 귀족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평민들은 굶주림과 계몽의 빗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루이 16세는 치유의 수단으로 무려 175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았던 낡은 창고의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전국의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 대표들을 베르사유로 불러 모은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소집한 이 회의가 절대 왕정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2부 테니스 코트의 서약과 바스티유 습격.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대한 매니 플레지르 천장에 매달린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로 프랑스 전역에서 모여든 1200명의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기 위해 루이 16세가 무려 175년 만에 소집한 신분제 의회인 3부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회의장 안의 풍경은 그 자체로 프랑스 사이의 지독한 불평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상과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는 화려한 황금빛 예복과 십자가를 두른 채 신분 성직자 300명이, 그 옆에는 깃털 장식 모자와 최고급 실크 망토를 두른 제2신분 귀족 300명이 앉아 있었지요. 반면에 회의장 맨 뒷자리에는 배정된 3신분 평민 대표 600명은 왕실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마치 상복을 연삭케 하는 칙칙하고 순수한 검은색 옷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자들은 금빛 옷을 입고 앞자리에 앉았고, 국가 재정의 100%를 책임지는 평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뒷자리에 앉은 기형적인 회의. 왕과 귀족들은 이 회의가 그저 적당히 평민들을 달래어 세금을 조금 더 걷기 위한 통과 의례쯤으로 조용히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옷의 평민들은 과거처럼 고분고분한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몽주의로 무장하고 법과 철학을 공부한 변호사, 의사, 상인 즉 엘리트 부르주아들이었죠. 회의는 시작되자마자 부딪혔습니다. 안건을 결정하는 투표 방식 때문이었죠. 당시 3부의 전통적인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대표자 개개인의 머릿수가 아니라 신분별로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산술적 기만이었습니다. 평민 대표 600명이 아무리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어도 기득권 성직자와 귀족이 2대1로 담합해 버리면 모든 안건이 평민들에게 불리하게 통과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우리는 인구의 98%를 대표한다. 낡은 신분별 투표를 폐지하고 모든 대표가 동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머릿수 투표를 시행하자. 평민 대표들은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귀족과 왕실은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평민들의 요구를 차갑게 묵살했지요. 타협 없는 지루한 논쟁 속에서 한 달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귀족들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3신분 대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789년 6월 17일 그들은 자신들만의 진정으로 프랑스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선언하면서 독자적인 국민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에 이어져온 절대 왕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권력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법적인 혁명이었지요. 왕실은 당황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감히 평민들이 스스로 의회를 구성하다니. 루이 16세의 눈에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1789년 6월 20일 아침 평소처럼 회의장으로 향하던 국민의회 대표들은 굳게 닫힌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장한 왕실 근의대와 마주쳤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므로 출입을 통제하라는 폐하의 명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베르사유의 아침, 회의장에서 쫓겨난 600명의 대표들은 빗속을 뚫고 회의를 열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의 빗물을 털어내며 찾아 들어가는 곳은 궁전 근처에 있던 텅 빈 실내 구기장, 즉 테니스 코트였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한가운데서 탁자 하나가 놓여졌고 평민 대표였던 장 칠행파이가 탁자 위로 올라갔지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텅 빈 실내에 계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이 제정되고 그 기초가 확고히 뿌리낼 때까지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요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다시 모일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600명의 대표들이 일제히 오른팔을 앞으로 뻗으며 외쳤습니다. 맹세한다. 이것이 우리 바로 인류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역사의 강을 건너 대표들의 맹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견고한 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헌법을 향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파리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였습니다. 루이 16세는 겉으로는 국민의회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무시무시한 무력 진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스위스와 독일 출신의 애국인 용병 부대들을 파리의 베르사유 주변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지요. 잔혹하기로 소문난 수만 명의 1인 부대가 파리를 옥죄기 시작했던 겁니다. 파리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들렸습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고 파리 시민들을 학살하려고 한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빵값은 여전히 금값이어서 사람들은 매일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공포는 곧 절망적인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루이 16세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패착을 줍니다. 당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던 유일한 희망 평민 출신의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를 전격 해임하고 프랑스 밖으로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네케르의 해임은 단순한 장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평민들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짓밟고 피를 보겠다는 최후의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오후 파리의 중심과 팔레 루이알 정원에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 사이로 네케르 장관의 해임 소식과 1인 부대의 진격 소문이 전해졌지요. 충격과 정적이 휩쓸고 간 자리,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청년이 카페의 테이블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변호사이자 언론이었던 카미오 데블랭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권총을 차고 군중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네케르가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애국자들을 향한 대학살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 오늘 밤 스위스와 독일 용병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파리로 진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살고 싶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읍시다. 데블랭은 근처에 있던 밤나무 잎사귀를 뜯어 가슴에 달았고 시민들도 앞다투어 녹색 잎사귀를 달며 혁명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무기를 들라는 함성이 파리 시내를 휩쓸었죠. 생존의 기로에 선 군중은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무기고를 찾아 헤맸습니다. 파리 시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7월 14일 아침 밤새 파리를 장악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퇴역 군인들의 요양원이자 무기고였던 앵발리들을 습격하여 3만여 정의 소총과 대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총을 쏠 화약과 총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의 시선은 파리 동쪽에 흉직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건축물로 향했습니다. 바로 바스티유 요새였습니다. 벽 두께만 3m에 달하고 높이가 30m인 8개의 거대한 원형탑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 100년 전쟁 때 만들어진 이 시설은 루이 14세 이후 주로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서 한 장이면 재판 없이 누구든 끌려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곳. 시민들에게 바스티유는 절대 왕정의 억압과 폭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악마의 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두꺼운 성벽 안에는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수백 통의 화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소총과 스스랑 도끼로 무장한 수천 명의 군중이 바스티유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바스티유의 수비자 대장 롤레 후작은 시민 대표들을 성 안으로 들여 대포를 철수하겠다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성벽 밖에서 기다리던 군중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었지요. 시간이 지체되자 군중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요새의 첫 번째 도계교회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다리가 떨어지며 군중이 안뜰로 쏟아져 들어갔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수비 대원들이 성벽 틈새로 일제 사격을 퍼부었고 좁은 안뜰에 갇힌 시민들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연기와 비명 속의 평화로운 시위는 치열한 시가전으로 변했지요. 결정적으로 왕실에 실망하여 탈려간 프랑스 군의대 수속 포병들이 대포를 끌고 시민들 편에 합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대포가 선문을 부수기 시작하자 절망에 빠진 롤레 후작은 결국 오후 5시경 항복을 선언하고 하얀 수건을 올렸습니다. 바스티유는 그래서 함락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처절한 희생 끝에 얻어낸 승리였지요. 군중은 항복한 수비대장 롤레 후작을 끌고 갔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군중들에 의해 그는 비극적이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수백 년간의 파리를 짓눌렀던 억압의 상징이 핍박받던 평민들의 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파리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폭발을 전혀 알지 못했던 베르사유 궁전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일기장에 그날 자신의 사냥 기록을 적어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단 한 단어 아무 일도 없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밤중 다급한 발소리가 왕의 침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리안쿠르 공작이 헐떡이며 들어와 잠든 왕을 깨웠지요. 그는 파리에서 벌어진 유럽 유혈 사태와 바스티유 함락 소식을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이야기를 듣던 루이 16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폭동인가? 창백하게 질린 공작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의 운명을 가르는 뼈아프고도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며칠 지나면 가라앉을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앙시엥 레짐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한 역사의 수레바퀴. 왕의 귀족들이 화려했던 연희는 끝났고 프랑스 전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성이 무너졌음에도 당장 백성들의 배고픔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파리의 어머니들이 마침내 식칼을 들고 빗속을 베르사유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요새가 함락된 이후 프랑스 전역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3부 빵을 향한 행진과 추락하는 왕권. 국민의회는 8월 4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영주들의 봉건적 특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8월 26일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치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구체계인 앙시eng 레짐은 붕괴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현실은 의회의 선언문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치 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었고 파리 시내의 식량 부족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빵집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굶주림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도록 파리 빈민층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부터 파리 시민들을 자극하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국왕 루이 16세가 파리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인 플랑드로 연대를 베르사유로 이동시켰고 10월 1일 이들을 환영하는 성대한 군사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연회에서 술에 취한 왕실 군의대와 장교들이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 배지를 발로 짓밟고 구체제의 상징인 하얀 백합 배지를 달았다는 소식이 파리의 신문들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파리 시민들에게 이 소식은 왕실이 혁명을 무효로 뒤돌리려고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789년 10월 5일 아침 파리의 중앙시장인 레알을 중심으로 빵을 요구하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장에서 생선과 채소를 팔거나 물건을 나르던 평민 여성들이었죠. 극심한 식량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이 여성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무기고를 강제로 개방하고 소총과 대포, 세창 등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군중의 숫자는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지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베르사유로 가서 국왕에게 직접 파리의 식량난을 해결할 빵을 요구하고 국왕이 혁명의 성과인 인권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약 7,000명에 달하는 무장한 여성들이 가을비가 내리는 진흙탕 길을 따라 파리에서 베르사유를 향해 약 20km의 행진을 시작했던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방위군 사령관 라파에트 후작은 군중의 폭주를 통제하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1만 5천 명의 방위군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후 4시경 비에 젖은 시위대가 베르사유 궁전 광장에 도착했지요. 그들은 궁전을 에워싸고 식량 배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루이 16세는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시위 대표 6명을 집무실로 들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왕은 즉각 궁전에 창고를 열어 파리로 밀가루와 빵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요. 면담을 마친 대표들은 국왕의 약속에 만족하여 밖으로 나왔지만 밖에서 기다리던 수만 명의 시위대는 국왕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철수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긴장된 상태로 밤이 깊었고 시위대는 궁전 밖 광장으로 노숙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6일 새벽 삼엄했던 경비의 허점을 타 1단의 무장한 시위대가 궁전 내부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표적은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던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시위대는 왕비의 처소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침실 앞을 막아서던 왕실 근위병들이 다수 희생되었습니다. 왕비는 근위병들이 시위대를 지연시키는 사이 비밀 통로를 향해 국왕의 처소로 피신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뒤늦게 개입한 라파에트와 국민방위군에 의해 궁전 내부의 혼란은 진압되었지만 궁전 밖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은 국왕 일가가 파리로 이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발코니에서 나서서 군중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왕 일가는 수만 명의 파리 시민과 국민 방위군의 에워싸인 채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정치적 중심지가 왕의 권력 공간이었던 베르사유에서 시민들의 공간인 파리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파리로 이주한 루이 16세 일가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티리 궁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면목상으로는 여전히 국가의 수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국왕관은 국민방위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정치적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전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 국민의회는 왕의 거부권을 축소하며 국가 체제를 입헌 군주제로 빠르게 재편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루이 16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의회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파산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나아가 1790년 7월에는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제정해서 성직자들을 교황이 아닌 프랑스 국가에 충성 명세를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루이 16세에게 이는 교황청의 권위를 부정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이 법안에 서명해야 했지만 내면적으로 혁명 정부에 대한 깊은 반감과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791년 봄 의회내에서 왕실과 시민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며 온건파를 이끌던 마리 보 백작이 갑작스럽게 병사했습니다. 왕실을 보호해주던 정치적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파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그들은 파리를 탈출해서 국경지대로 이동한 뒤에 왕당파 군대와 합류하여 혁명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비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탈출 계획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측근이었던 스웨덴 귀족 악셀 폰 페르센 백작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동북부의 국경 요새인 몽메디로 그곳에서 왕당파인 부의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791년 6월 20일 자정 루이 16세와 왕실 가족은 각각 귀족 부인과 평민 시종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삼엄한 경비를 피해 티리 궁전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파리 이곽에서 그들은 피르센 백작이 준비한 거대한 대형 마차로 갈아타고 동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주 계획은 실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노출했습니다. 무거운 대형 마차는 이동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마차 바퀴의 수리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몇 시간이나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간 지착지에서 마차를 호위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기병대들은 왕실 일가가 오지 않자 의심을 피해 철수해버렸습니다. 또한 루이 16세는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차 밖으로 얼굴을 자주 드러내며 사람들의 눈에 띄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6월 21일 저녁 쌍파뉴 지방의 생트 문나는 역참 마을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을의 우체국장이었던 드루에는 마차 창문으로 보인 남자의 얼굴이 혁명 정부가 발행한 지폐에 인쇄된 국왕의 추상화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드루에는 지름길로 말을 달려 다음 목적지인 바렌 마을로 향했고 그곳에 지역 방위군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밤 11시경 바렌에 도착한 왕의 마차는 바리케이트에 가로막혔지요. 마을 시장과 수비 대원들이 신원 확인 결과 변장한 남자가 국왕 루이 16세임을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왕을 호위하던 소수의 병력들이 무력 돌파를 건의했지만 프랑스인들끼리의 유혈 사태를 원치 않았던 루이 16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장한 국민 방위군과 인근 농민들이 발렌으로 몰려들었고 국왕 일가의 도주국은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 파리로 되돌아오는 국왕 일가의 마차를 맞이한 것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들에게 국왕에게 환호를 보내는 자는 매질을 당할 것이며 국왕을 모욕하는 자는 처형될 것이다 라는 엄격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파리 시민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단 한 명도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적대적이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른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프랑스 대중의 다수는 국왕이 주변에 나쁜 간신들에게 속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선량한 국민의 아버지라고 믿는 입헌 군주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한밤중에 백성을 버리고 몰래 도망쳤으며 심지어 애국의 군사력을 빌려 혁명을 전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바렌 사건을 계기로 국왕은 국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국을 버린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시민들과 급진적 정치 클럽들 사이에서 왕이 없는 정치체제 즉 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왕 스스로가 왕조의 수명을 단축시킨 뼈아픈 실수. 이 사건은 프랑스 내부는 물론 유럽 전역의 군주들을 자극해서 국제전쟁에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왕을 구출하려는 애국의 군대와 혁명을 지키려는 프랑스 시민들의 충돌. 이제 역사는 전례 없는 국가 간의 전쟁과 비비린내나는 단두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4부 단두대의 칼날과 공화국의 탄생. 바렌 사건으로 국왕 일가의 도주가 실패로 돌아간 후 프랑스 국내의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이 사건은 프랑스 국경 밖의 유럽 군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레오폴드 2세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와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빌레름 2세는 1791년 8월 이른바 빌리츠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프랑스 국왕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의 군주들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의 무력 개입 위협은 프랑스 혁명 정부를 극도로 자극했지요.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롱드파는 선제 공격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국내의 반혁명 세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1792년 4월 프랑스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단행하며 기나긴 프랑스 혁명 전쟁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정치적 혼란으로 지휘체계가 붕괴된 프랑스 군대는 전쟁 초기 연전연패를 거듭합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은 파리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왔고 프랑스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이 돌파당하고 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프로이센 사령관 브론스비크 공작은 1792년 7월 25일 파리 시민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만약 티리 궁전을 침범하거나 국왕 일가에게 사소한 모욕이라도 가한다면 파리를 군사적으로 파기하고 전면적인 처벌을 가하겠다. 이 선언의 목적은 파리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국왕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은 파리 시민들에게 루이 16세가 적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전국에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지원병들이 파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부 마르세유 출신의 의군들이 부르며 올라온 군가가 바로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인 마르세즈입니다. 1792년 8월 10일 아침 파리의 민중들과 급진적인 의용군들이 국왕이 머물던 티리 궁전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지요. 이 사건은 제2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과격하고 조직적인 무력 공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혁명이라 불릴 만큼 과격하고 조직적인 무력 공기였고 궁전을 소비하던 약 900명의 스위스 군의대는 수만 명의 군중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국왕을 지키기 위한 스위스 군의대의 규율과 충성심은 굳건했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격렬한 교전 끝에 스위스 군의대는 대부분 희생되었고 티율리 궁전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루이 16세 왕실 가족은 봉기 직전 의회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입법의회는 군중의 압력을 굴복하여 즉각 국왕의 권한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군주제는 사실상 그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국왕의 일가는 의회에서 탕프르탑이라는 견고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1790년 9월 새롭게 구성된 국민공회는 왕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제1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국왕에 대한 재판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이 시기 프랑스 형법 체계에 도입된 새로운 처형 도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호틴 이른바 단두대입니다. 혁명 이전 앙시앵 레짐 사이에서는 사형의 방식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귀족은 고통이 비교적
비교적 적은 참수를 당했지만 평민은 교수형이나 수레바퀴 등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에 의사이자 의원이었던 조제프기나 기용땡은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한 사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학 의사 앙뚜안 루이가 설계한 이 기계는 무거운 철제 칼날이 수직으로 떨어져 단숨에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이 기계를 인도주의와 평등주의가 결합된 계몽주의의 발명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혁명의 이념이 형벌기계에 투영되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등한 기계는 훗날 공포정치의 상징이 되었고 그 가장 널리 알려진 희생자는 제도의 승인자였던 국왕 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공화국이 선포된 후에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의 운명을 두고 의회 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792년 11월 티일리 궁전의 비밀 금고에서 국왕이 애국 군주들과 내통하고 혁명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비밀 편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물들을 국왕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지요. 온건파인 지령두파는 국왕의 생명을 유지한 채 추방하거나 감금하여 유교적 카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급진파인 자코파는 국왕의 존재 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즉각적인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자코뱅파의 지도자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와 젊은 의원 생지스트는 헌정사에 남을 연설을 펼치게 됩니다. 루이는 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인민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적국의 군주입니다. 만약 루이가 무죄가 될 수 있다면 혁명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 살기 위해 루이는 죽어야 합니다. 이 논리는 의회를 관통했습니다. 1793년 1월 국민공회는 루이 16세의 유무죄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형량 결정 투표에서는 근소한 표 차이로 사형이 가결되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아침 파리의 혁명 광장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있었고 수만 명의 무장한 군중과 군인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루이 16세는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로 단두대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그는 유학했던 과거의 모습 대신에 국가의 수장이었던 지도자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루이 16세는 단두대 위에서 군중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프랑스 인민들이여, 나는 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하게 죽는다. 나는 내 죽음을 낳은 자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나의 피가 다시는 프랑스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가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사령관 명령에 따라 거센 북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며 왕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22분 사형 집행 장치가 작동됐고 무거운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이 한순간의 마찰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일부 군중은 공화국 만세를 외쳤지만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군주를 처형했다는 사실에 깊은 침묵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9개월 후인 1793년 10월 마리 앙토네트 역시 혁명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빼앗기고 파리에서 가장 열악한 콩시에르 감옥의 지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혁명재판부는 반역죄와 국고낭비 등 다양한 죄를 적용했으며 그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근거 없는 혐의들까지 무리하게 동원했습니다. 마리 앙토네트는 재판 과정 내지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재판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녀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793년 10월 16일 마리 앙토네트는 국왕이 탔던 지붕이 있는 마차 대신에 제수들을 실어나드는 초라한 평형수레에 실려 혁명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처형을 위해 짧게 잘려져 있었고 두 손은 묶인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적대적인 시선과 야유 속에서 그녀는 시선을 정면으로 둔 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단두대의 계단을 오르던 중 그녀는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실례했습니다. 무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는 짧은 사과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구체제 왕족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와 기쁨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처형되고 앙시eng 레짐의 상징이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이 프랑스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요. 이국의 군대는 더욱 강력하게 프랑스를 압박해왔고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폭력이 이제는 혁명을 이끌었던 주역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5부 피로 물든 이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후 파리 시민들은 마침내 평온한 일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국경 밖에서는 국왕의 처형에 경악한 유럽의 군주들이 프랑스 혁명 세력을 짓밟겠다며 사방에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국경 안쪽에서는 혁명 정부의 징병제와 종교 탄압에 반발한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밖으로는 쉴 새 없는 외세의 침략, 안으로는 동족끼리 총을 겨누는 내전, 새로 태어난 공화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빵값은 여전히 금값이어서 파리의 서민들은 매일 아침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없애는데 도대체 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질문 앞에 누군가는 답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혼란에 빠진 의회의 연단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지요.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 단정하게 빗어넘긴 가발,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의 이름은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부패를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당시의 많은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은 뒤 은밀히 뇌물을 받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수의 집 색방에 살며 소박한 식사를 했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혁명의 원칙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뭔지 하나 하지 않는 그를 가리켜 결백한 자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사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의 뜻에 반하는 자는 모두 조국의 적이다. 로베스피에르가 꿈꾸는 혁명은 티 없이 맑고 완벽하게 순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공화국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병균으로 여겼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병균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급진파였던 자코뱅 클럽을 장악한 그는 먼저 온건파 의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혁명의 열기를 식히고 적들과 타협하려 한다. 그의 단호한 손짓 한 번에 무장한 시민들이 의회를 포위했고 어제까지 동지였던 온건파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전대는 오직 한 사람의 로베스피에르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1793년 가을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쥔 독재 기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위기에서 구한다는 명분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 기묘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바로 혐의자 취급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반역을 저지를 혐의가 있거나 혁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을 사람까지 모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도 판사의 혁명적 양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그만이었죠. 이 법이 통과되자 활기찼던 파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의심과 밀고가 판치는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하인이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식당에서 무심코 빵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린 사람, 지나가다가 구시대의 기적을 보고 동정어린 표정을 지은 사람, 심지어 혁명 정부의 지폐를 받지 않으려고 한 상인들까지 모두 반혁명 혐의자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이 잔혹한 통치를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원동력이 미덕이라면 혁명기의 원동력은 미덕과 공포입니다. 공포 없는 미덕은 무기력하고 미덕 없는 공포는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그의 차가운 논리 속에서 공포 정치는 국가를 수호하는 가장 숭고하고 정의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지시가 떨어지면 혁명 재판소는 밤낮 없이 판결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도 증인도 제대로 허용되지 않는 약식 재판. 판결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죄수들은 곧바로 머리를 짧게 깎인 채 나무 진수레에 실려 혁명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평등하고 인도적인 처형을 위해 발명되었던 기요틴은 이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표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범한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구두수선공, 재봉사, 세탁부 등 혁명의 최전선에서 바스티유를 무너뜨렸던 평민들이 오히려 이 공포정치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처음에는 숨죽여 지켜보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죽음에 점차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 옆에서 함께 혁명가를 부르던 동지가 오늘 단두대에 오르는 세상. 누구도 내일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프랑스의 밤을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로베스피에르의 곁을 지키던 자코뱅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혁명의 영웅이자 바스티유 습격을 독려했던 카뮤 데몰랭, 그리고 뛰어난 웅변가이자 로베스피에르의 오랜 동지였던 조르통이 앞장섰습니다. 이제 피는 그만 흘려야 한다. 예세의 침략도 어느 정도 막아냈으니 끔찍한 공포정치를 끝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다. 당통은 호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금욕주의자였던 로베스피에르와 달리 삶의 즐거움을 알았고 인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수함에 집착했던 로베스피에르의 눈에 당통의 이런 타협적인 태도는 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자비는 혁명을 병들게 한다. 혁명의 순수성을 잃은 자들은 동지라 할지라도 모두 배워내야 한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조국을 구했던 영웅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당통마저 체포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장에서 당통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유한 우렁찬 목소리로 재판관들을 호통치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황한 로베스피에르는 측은 야해 피고인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억지 법안을 통과시켜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1794년 4월의 어느 날 당통이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특유의 호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인에게 다가가 두려움이 없이 마지막 농담 섞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집행 후에 내 머리를 군중들에게 높이 들어올려 보여주게나. 이 머리는 꽤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통은 죽기 전 마차를 타고 로베스피에르의 집 앞을 지나며 섬뜩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다음은 네 차례다. 네 놈도 머지않아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당통마저 제거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프랑스 땅에 그의 칼날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도덕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종교마저 새롭게 창조하려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카톨릭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신을 숭배하는 최고 존재의 재전이라는 거대한 국가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동원된 광장 로베스피에르는 화려한 하늘색 코트를 입고 마치 교황이나 구원자처럼 무대 꼭대기에 섰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보라, 저자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 왕을 죽여 비워둔 자리에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 하는구나. 절대적인 미덕을 추구했던 혁명가는 어느새 자신이 타도하려 했던 폭군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통의 저주는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다고 믿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더 끔찍한 사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혁명 재판소는 증인이나 물증도 없이 변론도 없이 오직 재판관의 심증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한 후에 단 한 달 반 동안 파리에서만 무려
13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이 끔찍한 절정기를 대공포라고 부릅니다. 이제 의회의 의원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일 당장 자신의 이름이 수청 명단에 오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로베스피에르를 없애야 한다. 생존을 위한 공포가 마침내 갈라져 있던 의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1794년 7월 27일 프랑스 혁명력으로 테르미드르를 즉 뜨거운 달인 9일 로베스피에르가 새로운 반역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의회의 연단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하라, 폭군을 체포하라. 그날 밤 의회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로베스피에르가 일파가 은신해 있던 파리 시청을 덮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총격전 속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총탄에 맞아 턱뼈에 치명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인지 아니면 병사가 쏜 총에 맞은 것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때 공화국의 절대적인 신성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어제까지 자신이 정적들을 보냈던 그 단두대 행에 김수대에 던져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그를 향해 맹렬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단두대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서늘한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혁명 광장에는 미친 듯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약 1년 동안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잔혹한 공포정치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테르미드르의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물든 미덕을 꿈꾸었던 혁명가의 죽음, 이로써 거대했던 혁명의 폭풍은 잠잠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다시 찾아온 무능한 정부의 부패 속에 굶주림과 혼란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은 점차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게 됩니다. 제6부 혼란을 잠재운 포병 장교 나폴레옹. 1794년 여름 지긋지긋했던 사형수들의 진술의 목소리가 멈추자 파리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정치범들이 풀려났고 사람들은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다시 화려한 옷을 입고 무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시계추는 이제 극단적인 공포에서 벗어나 부유한 부르주아와 온건파가 주도하는 5인 체제의 총재 정보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프랑스의 혁명이 마법처럼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총재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했고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고 뒷돈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투기꾼들은 혁명 정부가 몰수한 헐값의 토지를 사들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파리의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빵을 구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찍어낸 지폐는 휴지 조각에 튀어버렸습니다. 자유평등 박에 수많은 피를 흘리며 얻어낸 이 눈부신 이념들은 혹독한 현실의 굶주림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라리 빵이 넘쳐났던 왕의 시대가 났다며 왕정 복구를 익히는 왕당파들이 늘어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창을 들고 부자들을 타도하다는 급진파의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혁명 발발 후 6년 프랑스 국민들은 끝없는 이념 논쟁과 피비린내라는 정치 싸움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상가나 달변가의 화려한 연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무질서를 단숨에 정리해줄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795년 10월 마침내 무능한 정부의 불만을 품은 약 3만 명의 왕당파 세력이 무장한 채 파리 시내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의회를 지키는 정부군은 고작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겁에 질린 정부의 실세 폴 바라스는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 지휘관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바라스의 눈에 한 젊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깡마른 체구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변변한 군화조차 없어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던 26살의 포병 장교. 무엇보다 프랑스 본토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저 멀리 지중해 작은 식민지 섬 르시카 출신이어서 프랑스어 억양조차 어색했던 가난한 이방인.
그의 이름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란 진압의 대가로 군사 통제권을 전면적으로 요구했고 정부는 선택 의지가 없었습니다. 시내로 밀려드는 수만 명의 반란군을 향해 나폴레옹은 일반적인 장군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이고 냉혹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바로 좁은 파리 시내의 골목 한복판에 대포를 일렬로 배치한 것입니다. 발사! 그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수많은 쇠구슬이 신탄총처럼 흩뿌려지는 이른바 포도탄이 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도심 한 군데에 대포를 쏘아붙이는 이 압도적인 결단력과 화력 앞에 반란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단 한나절 만에 파리의 혼란을 잠재운 이 사건 방데미에르 13일 반란을 통해 이름 없던 코르시카의 장교는 일약 파리를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파리 시내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790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군과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알프스 산맥 쪽으로 향합니다. 그가 지휘해야 할 이탈리아 원정군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배를 곪고 있는 오합지졸 패잔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들 앞에서 서서 조국이나 애국심 같은 배부른 이념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본능을 자극했지요. 병사들이여 부대들은 헐벗고 굶주렸다. 정부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으니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있다. 나는 이제 그대들을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대들은 명예와 영광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겠는가? 그의 확신에 찬 연설은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눈빛을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압도적인 기동력과 허를 찌르는 전술로 숫자가 훨씬 많았던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각계격파하여 연파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험준한 산맥과 강을 번개처럼 넘어 적의 배후를 쳤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결국 나폴레옹이 군대 앞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전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수많은 슬픔을 전리품으로 챙겨 텅 빈 파리의 국고로 보냈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매일 말싸움만 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홀로 적국을 무찌르고 조국의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준 불세출의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영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오인의 총재 정부는 더욱 초라하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1799년 영국의 견제를 위해 이집트 원정을 떠났던 나폴레옹이 파리로 몰래 귀환했을 때 프랑스는 또다시 유럽연합군의 위협과 국가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때 10년 전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글로 혁명의 불씨를 당겼던 노련한 정치인 CS가 정부를 뒤덮기 위한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껍데기를 쓴 채 무력으로 의회를 제압해 줄 강력한 칼이 필요했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이 바로 그 완벽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S의 혁명적인 치명적인 착각은 나폴레옹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칼로 여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르시카의 장교는 누군가의 칼집에 얌전히 꽂혀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직접 휘두르는 주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799년 11월 9일 프랑스 혁명력으로 비리메르 안게달 18일 나폴레옹은 군대를 끌고 파리 이곽을 생클루 궁전에 모여있던 의회로 향했습니다. 의원들은 독재자를 타도하라, 법의 이름으로 저자를 체포하라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일부 의원들은 단상에 오른 나폴레옹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잠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폴레옹의 동생이자 의장이었던 리시엔 보나파르트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외쳤습니다. 내 형이 만약 프랑스의 자유를 억압하려 든다면 내 손으로 이 칼에 형의 가슴에 꽂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저 의회 안에는 영국의 돈을 받은 배신자들이 형을 암살하려 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 반역자들을 몰아내라. 이 말에 고무딘 총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북을 치며 의사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용감하게 헌법을 수호해야겠다며 소리치던 의원들은 번쩍이는 총검이 다가오자 모두 겉옷을 내던진 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혁명의 심장이었던 의회는 단 한 방의 총성도 울리지 않은 채 너무나도 싱겁게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넓고 부패한 총재 정부를 영구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국 시대의 명칭을 본따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진 제1통령이 되는 통령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새로운 헌법은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무려 99.9%란 압도적이고 기적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의 정황이 다분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그를 지지했던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 프랑스 민중을 왕이라는 1인의 독재 권력을 혐오하여 바스티유를 무너뜨리고 루이 16세의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한 명의 군인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끝없는 피해 수천과 가난에 지친 민중들은 이제 불안한 자유보다 안정된 독재를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제1통령이 자리에 오른 30세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혁명은 그것을 시작하게 했던 원칙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혁명은 끝났습니다. 이 짧고 단호한 선언과 함께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무릎 꿇리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혁명의 메아리, 그의 굽이치는 대포 소리가 말프스를 넘고 프루센을 짓밟고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갈 때 그의 군대는 단순히 총칼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배낭 속에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혁명의 이념이 담긴 나폴레옹의 법정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유럽의 국가들은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폭군이라며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군대가 머물고 관찰하는 낡은 봉건제도가 무너졌고 신분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왕의 귀족들에게 짓눌려 살던 유럽의 수많은 백성들은 처음으로 법 앞에 평등과 근대적인 인권이라는 사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깨어난 인간의 존엄성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훗날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쓸쓸한 섬으로 유배되어 몰락하지만 그가 유럽 전역에 뿌려놓은 혁명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쏘아올린 불꽃은 19세기를 거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대한 뼈대가 되었던 겁니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밤의 이면에 이토록 뜨거웠던 어느 시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 경랑 속에서 피어오른 짙은 화약 냄새를 뒤로하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한 거대한 서사시 프랑스의 혁명이었습니다.